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살짝 열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끝났다. 남편 태우가 낯선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여자의 배는 이미 7달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 놓아줘. 이 아이는 우리 애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태우는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돌렸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함께 일군 가정, 그의 가족이 내게 강요한 희생, 내가 삼킨 수모 모두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빠르게 굴러갔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민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태우가 잘못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데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재산 분할도 후하게 해줄게요. 다만 아이 양육권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는 웃음이 나왔다. 후하게. 그들이 말하는 후함은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도 나는 서명했다. 싸울 힘이 없었다. 아니, 그때는 아직 싸워야 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혼 판결이 난 뒤 나는 강남 아파트를 나왔다. 태우의 가족이 사준 집이었지만 내 이름은 처음부터 올라가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 전부터 간정씨라는 이름으로 내 재산권을 빼앗아갔다. 이제 남은 건 작은 원룸과 매달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매주 한 번 볼 수 있는 아들 준서의 면회 시간뿐이었다. 준서는 6살이었다. 면회실에서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시어머니가 뒤에 서 있으면 말을 아꼈다. 엄마, 아빠 새 집은 좋아. 수영장도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준서야. 엄마도 곧 좋은 집 구할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때 이미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계산하고 있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태우의 얼굴, 그 여자의 미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분노가 치밀 때면 베개를 물고 소리를 죽였다. 소리내면 원룸벽 너머 이웃이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서울에서 홀로 사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어떤 꼬리표가 붙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순간 실패한다. 차갑게 식혀서 칼날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 생각이 내게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준서가 조금씩 나를 낯설어하는 날이 올 거라는 예감. 이미 그는 아빠의 새 여자를 지모라고 불렀다. 그 단어가 내 귀를 파고들 때마다 속이 울렀지만 나는 표정을 숨겼다. 면회실에서 울면 준서는 더 혼란스러워할 테니까. 원룸으로 돌아오면 나는 노트북을 켰다. 태우의 회사 홈페이지, 그의 SNS,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 관련 기사 모든 것을 저장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다. 잃어버린 삶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태우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였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건 따내며 승승장구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사사로운 모임마다 우리 태우가 집안대를 이을 거예요 라고 자랑했다. 나는 그 말을 결혼 초부터 수없이 들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다. 이제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취업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태우 쪽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결국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었다. 그 돈은 복수를 위한 자본이 될 터였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준서를 위해서라는 대답은 점점 희미해졌다. 진짜 이유는 더 어두웠다.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싫었다.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태우의 회사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퇴사하면서 넘겨준 USB였다. 민지 씨, 이거 필요할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USB 안에는 태우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원가 자료와 실제 청구 내역이 들어 있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수십억 원 규모의 차액. 나는 그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자료를 복사해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줬다. 나는 기다렸다. 태우의 회사가 더 커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도 커질 테니까. 그 기다림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장을 더 진하게 했다. 약해 보이면 안 됐다. 2년이 지났다. 태우의 회사는 강남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신문 일면에 그의 얼굴이 실렸다. 시어머니는 TV 인터뷰에 나와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웃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며 컵을 깨뜨렸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준서는 이제 8살이었다. 면회 때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멀어졌다. 엄마, 아빠가 곧 해외로 이사 간대.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준서도 같이 가는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소주 3병을 비우고 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우가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 하청업체에 준 리베이트, 세금 탈루 의심 정황 모두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하면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다. 태우의 회사와 경쟁하던 대기업 건설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 이력서에 예전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했다. 놀랍게도 합격했다. 면접관은 나를 보며 말했다. 박수진 씨 경력이 꽤 흥미롭네요. 특히 김태우 사장과 함께 일하셨던 부분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많은 것을 배웠죠. 입사 후 나는 내부 감사팀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태우 회사와의 입찰 경쟁 자료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내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사에 흘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태우가 새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첩장을 준서가 면회 때 가져왔다. 엄마, 아빠가 또 결혼한대. 나는 청첩장을 보며 손이 떨렸다. 새 신부는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준서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에서 나는 점점 신뢰를 얻었다. 상사는 나를 냉정하고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나는 그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나는 태우 회사의 입찰 자료를 입수할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경쟁 입찰 전 태우 쪽에서 제출한 서류 사본이 내 손에 들어왔다. 숫자는 내가 가진 자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스캔해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올렸다. 그리고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자료 일부를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강남 재개발 비리 의혹 자료.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의혹 제기였다. 하지만 파도처럼 커졌다. 태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 모습을 TV로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2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지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 준서 생각해서라도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회사원으로 살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태우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나는 손을 뺐다. 가족이요? 언제부터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자료를 보냈다. 이번엔 검찰 익명 제보 사이트였다. 증거는 완벽했다. 태우의 서명, 비자금 통장 내역, 하청 업체와의 대화 녹취까지. 나는 모든 것을 보낸 뒤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차가웠다. 검찰이 움직였다. 태우의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다. 태우는 구속되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새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 준서의 양육권 재판이 다시 열렸다. 태우 측 변호사는 자버지가 구속된 상황에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내게 양육권을 주었다. 준서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다시 덤마라고 불렀다. 나는 승리했다. 태우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돈, 명예. 태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법정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했지. 나는 대답했다. 증거가 다 내 서명인데 왜 나한테 물어? 그날 밤 준서를 재운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번쩍였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가 잃은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사랑했던 남자,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전의 나 자신. 준서가 학교에 간 뒤 나는 혼자 남았다. 태우의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왔다. 감옥에서 모범수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감옥에 갔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 준서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나도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는 여전히 푹 꺼져 있었지만 화장은 더 이상 진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졌다. 복수가 끝난 뒤 남은 것은 조용한 공허뿐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도 배신당했을 테고
누군가는 복수를 꿈꾸고 있을 테지.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그들을 파괴한 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을 파괴한 또 다른 방식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만 침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